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겨울 날씨가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틀째 이례적인 겨울 장대비가 이어졌는데 내일은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오고 전국에 강력한 한파가 밀려 들어옵니다. 양소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세찬 겨울비는 이어졌습니다. 출근길 지하철역을 나서며 우산을 펼치는 사람들에 미끄러운 빗길에서 속도를 내지 못하는 차량들. 겨울철엔 익숙치 않은 풍경입니다. 평년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옷을 두껍게 입기도 애매하고 우산 맨날 챙겨야 되니까 불편하고. 서울 광화문 광장인데요. 빗발이 거세진 않지만 바람과 함께 약한 빗줄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비는 늦은 오후가 되면서 차차 소강 상태로 접어들었습니다. 오늘 저녁 6시 기준 경북 경주 73mm, 전북 전주 63mm 등 전국 30개 지역에서 12월로선 가장 많은 일강 수량을 기록했습니다. 주말이 시작되는 내일부턴 기온이 크게 떨어지며 전국에 초강력 한파가 찾아옵니다. 일요일인 모레는 최저 기온이 서울 영하 12도, 대전은 영하 10도까지 떨어지겠고 전국 대부분 지역이 낮에도 영하권에 머무르며 매우 춥겠습니다. 비가 그친 후 16일 낮부터 기온이 급감하며 주말 동안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표되겠고 다음 주까지 이번 추위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눈 소식도 있습니다. 북쪽에서 밀려 들어온 찬 공기와 대기 중에 남아있는 수증기가 만나 내일 수도권을 포함한 서쪽 지역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해 충청, 전라, 제주도에도 많은 눈이 오겠습니다. 모레까지 수도권엔 1에서 5cm 안팎, 충청권엔 3에서 8cm 남짓, 전라권엔 최대 20cm, 그리고 제주도 산지엔 최대 30cm 넘는 눈이 예보됐습니다. 뉴스 보면 마이너스 10도라고 이렇게 예보를 많이 들었는데 롱패딩 입어도 좀 많이 손도 막 시리고 발도 시리고 할까 봐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기상청은 하루 사이 기온이 급강하하는 만큼 체감 추위는 더 클 수 있고 야외 시설물 동파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빙판길과 많은 눈으로 인한 시설물 파손 위험에도 주의할 것을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양소연입니다. 강원도 지역 곳곳에는 여전히 대설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 하루 30cm 넘게 눈이 쌓인 곳도 있는데요. 고속도로, 국도 할 것 없이 눈길로 변하면서 곳곳에서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홍한표 기자입니다. 강원도 고성과 인제를 오가는 진부령도로 내린 눈 위에 다시 눈이 쌓이면서 산등성이와 상간도로는 온통 눈밭이 됐습니다. 지붕 위로, 나무 위로 쌓인 눈은 한 장의 엽서 속 사진 같습니다. 사흘 전 최대 70cm 넘게 눈이 쌓였던 강원 산간에 또다시 30cm 안팎의 눈이 내렸습니다. 며칠 만에 내린 폭설은 백두대간을 온통 하얗게 뒤덮었습니다. 대관령 정상에서 선자령으로 이어지는 등산길에는 설경을 감상하려는 등산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겨울산의 매력이라면 그래도 눈꽃이 피고 상고대가 피어서 너무 좋습니다. 눈과 비가 동시에 내리면서 도로는 빙판길로 변했고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오늘 오후 3시 반쯤에는 속초시 대포동 2차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앞서 오전 10시에는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에서 자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고 오전 8시쯤에는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방향에서 차량 5대가 연쇄 추돌하기로 했습니다. 영동고속도로와 동해고속도로에서는 오늘 20여 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일부 구간이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또 횡성군과 평창군 경계 지점 도로에서는 나무 10여 그루가 쓰러져 도로가 마비됐습니다. 제설 차량들은 종일 상강과 도심 도로를 오가며 눈을 치워야 했습니다. 오전부터 지금 눈이 많이 와가지고 저희들 나오기는 10시부터 나왔죠. 나와가지고 지금 장착하고 지금 준비해서 지금 출동할 겁니다. 국립공원 설악산에는 1m에 가까운 눈이 쌓이면서 탐방로가 전면 통제됐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이틀 동안 내린 많은 비로 크고 작은 피해도 잇따랐는데요. 경기도 과천의 한 도로에선 도로 파임이 여러 군데 발생해 30여 대의 차량 바퀴가 파손되기도 했습니다. 차현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깨진 아스팔트 잔해물들이 곳곳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어제 오후 경기 과천시에 있는 도로에
지름 30cm, 깊이 20cm의 도로 파임, 이른바 포트홀이 이곳저곳에 생겼습니다. 보수를 다 했었는데 밤에 계속 비가 오니까 다시 또 그 자리에 또 생겨서. 이 때문에 타이어가 손상됐다는 신고가 30건 넘게 빗발쳤습니다. 경찰과 시청은 일단 해당 차선을 막은 뒤 구멍을 메우는 작업을 벌였습니다. 밤새 이어진 복구 작업에도 도로 곳곳엔 여전히 이렇게 구멍들이 나 있습니다. 도로 파임이 집중된 곳은 노란색 빗금이 쳐져 원래 차가 다니지 않는 도로지만 인근 공사로 한 차로가 막히면서 차량 통행을 위해 임시로 쓰이고 있었습니다. 시청은 포장 관리가 제대로 안 된 상황에서 많은 비가 내리자 아스팔트의 강도가 약해져 도로에 균열이 생긴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아스팔트를 공사할 때 다짐이 하는 것들은 많이 중요한데 그 다짐이 좀 부족했을 때 그 공급에 의해서 물이 스며들어가면서 아스팔트에 치명적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이틀간 서울에서 도로가 파여 각 지자체가 긴급 보수에 나선 건 모두 136건에 달했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차량 파손 등 재산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도로 파임으로 차량이 망가진 경우 가입한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도로관리 주체인 지자체와 도로공사 등의 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차현진입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핵심 기술을 중국 업체에 유출한 전직 부장급 직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소식 단독으로 전해드렸는데요. 오늘도 MBC가 단독으로 취재한 내용들 추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검찰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직 부장이 중국 업체에 넘긴 걸로 의심되는 문서 파일을 확보했는데 여기에 모두 600단계로 이루어진 반도체 생산의 8대 공정이 모조리 담겨 있었습니다. 보안이 철저하기로 이름난 반도체 공장에서 어떻게 이런 기밀을 빼냈을까요? 먼저 정상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삼성전자의 16나노급 D램 공정을 중국 창신메모리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 전 부장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다른 기술 유출하신 거 있으세요? 네, 죄송합니다. 공범들 어디 있나요 지금? 구속영장 심사에서 김 전 부장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핵심 물증을 제시하며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창신메모리를 그만둔 김 전 부장은 창신 측에 장비를 납품하려고 새 회사를 세웠는데 이 업체 서버에 보관돼 있던 핵심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물증은 반도체 핵심 8대 공정의 600스텝 각 단계를 세세하게 정리한 발표 자료, PPT 파일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은 파일 복사는 물론 이메일 전송도 막고 USB 등 저장 장치의 반입도 철저히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인지 검찰이 확보한 PPT에는 직접 그린 것으로 보이는 D램 공정도가 담겨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016년 설립된 창신메모리가 4년 뒤 공장을 세워 D램 생산을 시작하는 과정에 이 자료가 쓰였을 수 있다는 게 검찰 시각입니다. 김 전 부장은 삼성전자 근무 당시 8대 공정 중 얇은 판인 웨이퍼에 얇은 막을 입히는 증착 전문가로 꼽혔습니다. 검찰은 김 전 부장이 전문 분야인 증착 공정 자료를 가장 많이 넘겼고 다른 공정의 전반적인 기술도 넘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전 부장이 얼마를 받았는지 구체적인 액수는 확인하지 못해 아직 구속영장의 뒷돈을 받은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10억 원대 연봉을 포함해 최소 100억 원 이상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 전 부장과 공범의 구속 여부는 오늘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전 부장은 조금 전 전해드린 대로 반도체 8개 공정 가운데 한 공정에 대해서만 전문가였습니다. 그렇다면 중국 업체는 나머지 7개 공정은 어떻게 기술을 확보할 수 있었을까요? 검찰은 김 전 부장이 삼성전자 베테랑 직원들에게 계약금만 수억 원을 제시하며 많은 수의 기술 인력을 빼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이 의심하는 인원만 20명이 넘습니다. 박솔립 기자가 단독 보도 이어갑니다. 검찰은 창신메모리 근무 당시 김 전 부장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또 다른 문건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전 부장이 최근 세운 장비 납품업체 서버에서 나온 이 파일에는 삼성전자 또는 하청업체 등 관계사 직원들에게 얼마를 제시하고 이직을 요구할지 기준이 정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력이 10년을 훌쩍 넘긴 기술 인력에게만 이직을 제한하는 것으로 기준을 세웠고 계약금만 최소 세후 5억 원 넘게 제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검찰은 지난 2016년 창신메모리로 이직한 김 전 부장이
전문인 반도체 공정뿐 아니라 인사 업무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문 분야인 증착 외에 다른 7대 공정의 전문가들을 스카우트하려 시도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김 전 부장이 삼성전자 근무 당시 옛 동료들에게 이직을 제안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세정 분야 전문가도 창신 메모리로 이직시켰는데 과거 김 전 부장과 함께 반도체 공정의 최고 전문가, 투톱으로 꼽혔던 인물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옮겨간 삼성전자 또는 하청업체 등 관계사 직원이 20명을 넘는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창신 메모리를 나와 장비 납품업체를 세운 김 전 부장은 장비업체 직원 박모 씨를 통해 장비업체 기술도 빼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전 부장 제안을 받고 창신 메모리로 이직한 이들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일부는 이미 창신 메모리를 그만두고 귀국한 상태여서 이들이 우선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솔림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당대표가 사퇴한 국민의힘이 오늘 비대위원장으로 누구를 뽑을지에 대해서 고성까지 오가면서 격론을 벌였습니다.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한동훈 법무장관이 적임자라는 주장이 나오자 대통령이 문제인데 대통령의 아바타를 뽑냐면서 선거에서 져서 탄핵을 당할 수도 있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구승은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위한 긴급총회에 90명 가까운 의원들이 모였습니다. 총선 승리를 위해 국민적 지지를 받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삼고초려해 모셔야 한다는 주장이 먼저 나왔습니다. 한동훈 장관 얘기가 좀 많이 나왔다 하시던데. 네, 많이 나왔어요. 비판도 거셌습니다. 대통령 아바타 한 장관을 선임하자는 거냐며 국민의힘이 아닌 용산의 힘이다. 한 장관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에 빗대며 총선에서 져서 대통령 탄핵 당할 수도 있다는 발언까지 나오면서 고성이 오갔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맞네. 참신하고 지지도 높으니까 하자. 아직 검증이 안 됐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정치 경험이 많은 게 강점으로 꼽혔고 당에서 역할도 많이 하셨고 지금 윤 정부에서도 아주 국민을 대변해서 열심히 하고 계시고 중도 확장을 위해 출신 성분을 따지지 말아야 한다는 말은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추대로 읽혔습니다. 정치 경험이 있는 분, 어느 정도 독자적인 정당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분, 그리고 또 우리 외연을 확장할 수 있는 분. 무엇보다 수직적인 당정 관계를 탈피해야 한다는 비판도 쏟아졌습니다. 대통령만 바라보는 죽은 정당, 여당이 대통령 직속기관, 대통령 부하 같은 인식을 줬다는 말들이 나왔습니다. 당정관계가 새로 정립돼야 된다 이런 식의 얘기가 좀 있었어요. 윤재욱 대표 권한대행은 당정 관계가 수직적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비대위원장에 대한 당내 의견이 엇갈리는 의원총회에서 윤 대표 권한대행은 난해하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구승은입니다. 네덜란드 순방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귀국을 했습니다. 귀국한 윤 대통령의 앞에는 당정 관계부터 김건희 여사 특별법까지 여러 가지 숙제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김민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13번째 마지막 순방을 마치고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당대표가 물러난 여당에서는 윤재욱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이 마중 나왔습니다. 수고가 많았습니다. 지난 월요일 출국길에는 김기현 전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고개를 숙이며 악수를 받았습니다. 여당 대표 사퇴를 계기로 대통령실에 대한 불만도 공개적으로 표출됐습니다. 수직적인 그런 관계에서 좀 할 말은 하는, 아니면 신뢰관계를 가지고 대통령을 설득시킬 수 있는. 대통령실은 책임 정치를 하는 국회의원들이 대통령만 탓하면 다 해결되는 것처럼 행동한다며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하지만 당대표가 사실상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한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 대통령실은 당의 일이라며 선을 그었지만 후임 지도부 구성과 관련해 대통령실 개입 여부에 대한 주목도도 높아져 있습니다. 연말 국회에서 윤 대통령을 압박하는 것, 야당이 오는 28일 본회의 처리를 예고한 이른바 김건희 특검 법안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학력 경력 부풀리기, 멤버 유지 논문 표절, 명품백 디올 사건,
김건희 특검을 해야 하는 이유가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대통령실은 특검법 처리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야당 주도로 국회 통과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여당 내 다수는 대통령실의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정 관계 전환에 대한 여당 내 요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내년 초 국회에서 재표결이 이뤄질 때 여당 내 기류가 일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순방 전 일부 실시한 2기 내각 개편도 완성해야 합니다. 조만간 외교부와 법무부, 산업부 등 추가 개각이 예상되는데 총선용 개각에 집중한다는 비판을 넘어 변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지도 과제입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네덜란드 국빈 방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의전과 경호 문제를 놓고 양국 간의 의견 충돌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국빈 방문에 앞서서 네덜란드 정부가 우리 대사를 불러들이는 이른바 항의성 초치를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외교부는 통상적인 협의 과정이었다면서 반박했습니다. 공윤선 기자가 자세한 내용 전하겠습니다. 네덜란드와의 수교 이후 처음 이루어진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 반도체 기업을 찾고 국왕 내외와 만찬을 하는 등 3박 5일간의 일정은 빡빡하게 채워졌습니다. 양국은 6개월 전부터 수차례 합동회의를 하면서 경호와 의전 문제에 대해 의견 조율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방문 준비가 막바지에 접어들었던 지난 1일, 네덜란드 정부는 최형찬 주 네덜란드 대사를 불러들였습니다. 일각에서는 우리의 과도한 요구에 네덜란드 측이 사실상 항의하기 위해 최 대사를 초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경호상의 이유로 방문지의 엘리베이터 면적까지 알려달라고 하는 등 과도하게 의전과 경호를 요구하자 네덜란드 측이 우려와 당부사항을 전달했다는 겁니다. 이 같은 내용은 주 네덜란드 대사관을 통해 본국에 보고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과잉 의전 논란이 일자 외교부는 의전 관련 세부적인 사항들을 조율하는 과정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례적으로 네덜란드 의전장이 보낸 메시지까지 공개했습니다. 메시지엔 양국 관계를 공고히 하고 축하하는 다방면의 훌륭한 국빈 방문을 되돌아보고 있다며 한국 정부에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정신에 깊이 감사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네덜란드가 우리 의전팀을 높이 평가했으니 양측의 갈등은 없었다는 설명입니다. 어느 나라를 불문하고 행사 의전 관련해서는 세부적인 사항이 서로 다른 점이 있습니다. 반복적인 협의를 통해 이를 조율하고 좁혀 나가는 것이 일반적인 의전 관행입니다. 이에 대해 한 전직 외교관은 국빈 방문에 앞서 외교 공무원을 부를 수 있지만 대사까지 부르는 것은 사안이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수교 이후 62년 만에 처음 이뤄진 국빈 방문을 국익을 최우선하는 대통령의 외교가 아닌 화려한 의전만 챙기는 왕의 외교로 전락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MBC 뉴스 공윤선입니다. 지난달 프랑스 파리에서 엑스포 유치 활동에 나섰던 윤석열 대통령이 현지에서 재벌 총수들과 술자리를 함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부산을 방문할 때도 재계 총수들을 대거 동원해서 떡볶이를 먹는 장면을 연출하기도 했는데요. 1분 1초가 바쁜 총수들을 대통령 행사에 들러리로 세우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남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프랑스 파리의 한 고급 한식당. 2030년 세계 박람회 개최지 선정을 나흘 앞둔 지난달 24일 윤석열 대통령이 귀국 전날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과 SK 최태원 회장 등 5대 그룹 총수들과 저녁 식사를 한 곳입니다. 소주와 맥주가 곁들여진 만찬은 저녁 8시쯤 시작돼 2시간 넘게 이어진 걸로 알려졌습니다. 자꾸 이런 거 물어보시고 저기 하시는데 저희는 모든 것을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당시는 현지에서 막판 치열한 유치전을 벌이고 있다고 대통령실이 강조하던 때였습니다. 팀코리아와 함께 1분 1초를 아끼지 않고 쏟아붓는 윤석열 대통령의 혼신의 대장정은 이 시각 현재도 진행형입니다. 재계 총수와 함께한 대통령의 일정 논란은 지난 6일 부산 방문 때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엑스포 유치가 좌절된 뒤 이례적으로 대국민 사과에 나섰던 윤 대통령이 재벌 총수들을 대거 동반해 이미 세간의 화제가 된 떡볶이 먹는 장면도 이때 연출됐습니다. 한 손에는 접시,
다른 손에는 젓가락을 들고 최재원, 이재용, 조현준, 구광목, 김동관, 정기선 등이 윤 대통령 옆에 도열했습니다. 이 떡볶이 떡이 아주 쫀득쫀득하게 너무 쫄깃한 것 같습니다. 이런 떡볶이 떡 잘 굽는데. 엑스포 유치 실패로 악화된 부산 민심을 다독이고 이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무마하는데 1분 1초가 바쁜 재계 총수를 동원한 거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이른바 재벌 총수 병풍 세우기 논란에 대한 해당 기업들의 입장을 물었습니다. 파리에 동행했던 모 그룹 관계자는 따로 입장이 있을 수 있나 다들 가는데 안 갈 수 없다고 밝혔고 다른 그룹 관계자들도 입장을 밝힐 처지가 아니다. 경제가 힘든 시기 발맞춰 노력하는 거다라고 답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올해 해외 순방에 이재용 회장은 10차례 같이 갔고 정의선 현대차 회장은 9차례, 최태원 SK 회장과 구광모 LG 회장은 각각 8차례 동행했습니다. 잦은 해외 순방과 이에 대한 효능 논란은 파리 술자리를 계기로 정치권 공방에 불을 당겼습니다. 1분 1초를 아끼지 않고 쏟아붓는 혼신의 대장정이라고 국민을 우롱했습니까? 이러니 119대 29라는 충격적인 외교 참사가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국민의힘은 엑스포 유치를 위해 노력한 기업인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기 위한 자리였다며 민주당이 사실 확인도 없이 무턱대고 국익을 위한 노력을 폄하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MBC 뉴스 이남호입니다. 충남 아산에 있는 차량용 배터리 원료 공장에서 오늘 낮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40대 공장 직원 1명이 숨졌고 뒤이은 화재로 외부 업체 소속 외국인 노동자 2명이 온몸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김성국 기자입니다. 공장 건물 쪽에서 짙은 연기가 하늘로 솟구칩니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차가 공장 주변을 에워싸고 화재 진압에 나섭니다. 오늘 오후 1시 40분쯤 충남 아산의 실리콘 파우더 제조 공장에서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40대 공장 직원이 숨졌고 설비 수리를 위해 공장을 찾았던 외부 업체 소속 베트남 국적 노동자 2명이 전신에 2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람이 막 고통스러운 소리가 나와보니까 그때 불이 난 거를 그때 알게 됐죠. 해당 공장은 배터리 원료를 생산하는 곳으로 사고 당시 가동을 멈춘 상태였습니다. 당시 공장에는 숨진 직원과 외부 업체 관계자 등 모두 6명이 있었습니다. 외부 업체에서 나와 설비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고 직전 외부 업체 관계자들은 제품 생산 설비를 수리하는 중이었습니다. 폭발로 시작된 불은 공장 천장과 벽면을 태운 뒤 1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고 노동당국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성국입니다. 최근 한 인터넷 매체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명품 가방을 선물로 받는 장면을 촬영해 공개했죠. 이후 이 매체는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즉 김영란법 위반으로 고발했는데 검찰이 사건을 수사부서에 배당하고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나세용 기자입니다. 인터넷 매체 서울의 소리는 지난달 김건희 여사가 명품 가방 선물을 받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지 6달쯤 지난 작년 9월 재미동포 통일운동가라는 최재형 목사가 300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선물하자 가방을 받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자꾸 왜 세우세요? 아유 그냥 다음부터는 못해도. 최 목사는 이보다 석 달 전 명품 화장품과 향수 179만 원어치도 선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의 소리는 이달 초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는 물론 배우자도 한 번에 100만 원 이상, 1년에 300만 원 이상 금품을 받으면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이 부인의 명품 가방 수수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다면 역시 위법이라며 윤 대통령도 함께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에 배당해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의 소리는 직접 명품 가방을 준비했고 손목시계형 몰래카메라로 상황을 촬영한 사실을 공개했는데 이에 대해 부적절한 함정 취재란 지적이 나왔습니다. 동시에 김 여사가 선물을 받았는지 해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국민에게 명백백백하게 사실을 밝혀야 합니다. 또한 검찰은 성역 없는 수사를 해야 됩니다. 최 목사는
김 여사와 8월까지 연락했지만 선물을 돌려주겠다는 이야기는 없었다며 검찰에 가감없이 진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 사건 배당은 통상적인 절차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서울의 소리 보도에 대해 입장을 밝힌 바 없으며 검찰의 사건 배당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나세웅입니다. 초등학생을 납치 성폭행해 12년을 복역한 조두순. 출소한 뒤에도 밤 9시부터 새벽 6시까지 야간에는 집 밖으로 나가는 게 금지돼 있는데요. 조 씨가 최근 밤 시간에 40여 분간 무단 외출을 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김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3년 전 출소한 성범죄자 조두순이 살고 있는 경기도 안산의 다세대 주택. 지난 4일 밤 9시 5분쯤 조두순이 돌연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밤 9시부터 아침 6시까지인 법원의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어긴 겁니다. 조두순은 본인의 주거지 바로 앞에 있는 방범초소에 찾아가 당시 근무하던 경찰관들에게 말을 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두순이 집 밖으로 나온 이유는 부부싸움이었습니다. 조두순은 아내와 다퉜다며 경찰에 하소연을 했고 경찰은 집으로 돌아가라고 설득했지만 한동안 거부를 했습니다. 결국 안산 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관을 보내 귀가시킬 때까지 약 40분 동안 집 밖에 머물렀습니다. 검찰은 외출 당시 조두순이 위치 추적을 위한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었고 다른 주민들과의 접촉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실수가 아니라 고의적이었고 조두순이 중대범죄자라는 점을 고려해 전자장치 부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3년 전 잔인한 범죄를 저지른 아동 성범죄자가 이사 온다는 소식에 크게 반발했던 주민들. 조 씨의 무단 외출이 알려지자 불안과 걱정이 되살아났습니다. 우리 딸도 맨날 늦게 들으니까 걱정이고 나는 우리 딸이 와야 잠이 오지 딸 안 오면 잠이 안 와요. 그 사람 무단 외출하면 안 되는데 무단 외출해갖고 애들 다칠까 봐 신경 많이 쓰이죠. 조 씨의 거주지 근처에는 CCTV 34대가 설치돼 있고 초소에 감시 인력도 상주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두순의 무단 외출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재범 방지를 위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 근무하던 20대 기간제 교사가 올해 초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는데요. 그간 주목받지 못했던 이 사건을 교육당국이 다시 조사한 결과 이 교사가 일부 학부모들의 폭언과 민원에 계속 시달려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희초 교사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열린 기자회견 당시 한 남성이 눈물로 회견장을 찾았습니다. 교사였던 자신의 딸 역시 올 초에 억울하게 세상을 떠났던 겁니다. 6개월 전에 제 딸도 같이 이어서 같이 조사해주세요. 오 씨의 딸은 지난해 2월 서울 상명대 부속초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교직 생활을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해 6월 담임을 맡은 2학년 학생 4명의 다툼을 중재하려다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오 교사는 아이들에게 당시 상황을 재현해보라고 한 뒤 영상을 찍어 학부모들에게 보냈습니다. 그 과정을 정확히 설명하려는 의도였지만 그때부터 학부모들의 항의가 빗발쳤습니다. 한 학부모는 심지어 오 교사에게 콩밥을 먹이겠다, 다시는 교단에 못 서게 하겠다고 폭언을 퍼부었던 겁니다. 오 교사는 한 학기 만에 학교를 떠난 뒤 우울증을 앓았고 지난 1월 끝내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힘들다는 얘기도 하고 무릎 꿇고 빌까 내가 주변에서 너무 안 도와줘서 너무. 서울시 교육청은 5달 동안 감사를 벌여 오 교사가 학부모의 과도한 항의로 우울증이 발병해 사망에 이르렀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다만 학교 측의 조치에서 특별한 법 위반 사항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이 되더라고요. 저희처럼 막 꽃다발이 수천 개가 놓였는데 우리 딸은 한송이도 내가 없는 상황에서. 유족들은 가해 학부형에 대해 형사 고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서영입니다. 오늘 오전 서울 송파구 지하철 복정역에서 가스 누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역사 안에 있던 변전소 소화 설비에서 갑자기 이산화탄소가 새 나온 건데요. 인근에서 승강기를 설치하던 작업자 5명이 이산화탄소를 들이마셔 병원으로 옮겨졌고 복정역에 서는 열차가 1시간 가까이 무정차 통과했습니다. 송정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하철 역사 곳곳에 통제선이 둘러쳐져 있고 소방대원과 경찰과학수사대가 이곳저곳을 살핍니다. 오늘 오전 9시 반쯤 수도권 지하철 8호선과 수인분당선이 지나는 서울 송파구 복정역에서 가스 누출 사고가 났기 때문입니다. 지하철을 타고 올라오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서 사고 났나 하고 있으니까 가스 누출 사고 났다 하더라고요. 사고 직후 서울교통공사는 역사 출입을 통제하고 대합실과 승강장에 있던 승객들을 안내해 대피시켰습니다. 또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열차는 1시간 가까이 역을 그대로 지나쳤습니다. 수도권 지하철 2개 노선이 지나는 이곳 복정역에서 무정차 통과가 이어지며 한때 시민들이 불편을 겪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탈라 그러니까 분당선이 가지를 않는데 그런다고 저리 돌아가라고 우리 보고 모란을 가라는 차를 타라 그러더라고. 가스 누출은 역사의 지하 1층 변전소에서 발생했습니다. 변전소에는 비상시 화재 진압을 위한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가 설치돼 있는데 갑자기 소화 설비가 작동하면서 이산화탄소가 누출된 겁니다. 이 사고로 변전소 바로 앞에서 승강기 설치 작업을 하던 작업자 5명이 문틈으로 빠져나온 이산화탄소를 흡입해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산화탄소는 일산화탄소에 비해서는 위험성이 낮지만 역시 다량으로 흡입할 경우 치명적입니다. 이산화탄소를 흡입하면 호흡 장애가 일어나서 위험성을 초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량이 존재할 경우 사망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 교통공사는 다친 승객은 없다고 밝혔고 경찰과 소방당국은 감식을 통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송정훈입니다. 오늘부터 병원에 직접 가지 않고도 진료를 받는 이른바 비대면 진료가 전면 확대가 됐습니다. 휴일이나 야간에는 첫 진료도 비대면으로 받을 수 있게 됐는데 의료계에서는 연달아 비대면 진료 거부 방침을 내놓고 있습니다. 오진의 위험이 너무 크다는 건데요. 박소희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비대면 진료가 보다 쉬워진 첫날. 이제 모든 연령의 환자가 해당 병원에 이력이 있다면 어떤 질병이든 6개월 안에 비대면 진료가 가능해졌습니다. 응급의료 취약지로 지정된 전국 98개 시군구에선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가 허용됐습니다. 그런데 진료 과목별 의사회마다 잇따라 진료 거부를 선언했습니다. 대한산부인과 의사회는 성명을 내고 비대면 진료 확대 시범 사업을 거부하기로 긴급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참여한 회원 명단을 공개하겠다며 산부인과 의사들에게 비대면 진료 불참을 당부했습니다. 위험천만한 제도를 정부가 도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안 하겠다는 거지. 소아청소년과 의사회 역시 회원들에게 진료 거부를 독려했습니다. 아이들 생명을 위협하고 의사윤리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절대로 비대면 진료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내과의사회는 내일 이사회를 거쳐 비대면 진료 거부를 최종 의결하겠다고 밝혔고 정신건강의학과 의사회는 회원들의 설문조사 결과 참여 반대가 압도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93.3% 정도가 반대, 그러니까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의사를 표현했거든요. 의료계는 정부의 비대면 진료 확대가 오진의 위험을 무시한 무책임한 정책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실제 가벼워 보이는 증상이라도 심각한 질병일 가능성을 놓칠 수 있다는 겁니다. 나 단순히 위가 아파요, 소화불량입니다 했을 경우에 이 사람이 심근경색증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안전한 비대면 진료는 없습니다. 비대면 진료 확대 첫날부터 의료계의 보이콧 선언이 잇따르면서 의료 현장의 혼선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소희입니다. 요즘 장볼 생각하면 한숨부터 나온다는 분들 많으시죠? 식품 물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과일 가격이 폭등세를 보이면서 먹거리 물가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데요. 대체 이유가 뭔지 임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형마트 과일 코너 앞. 장을 보러 나온 고객이 딸기 매대 앞에서 가격을 보더니 살까 말까 망설입니다. 제가 딸기를 많이 좋아하는 편인데요. 요즘에는 딸기에 손이 안 가요. 가격이 꽤 많이 올랐어요. 아이들이 좋아해서 사는데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죠. 한 4, 5천 원 오른 것 같은데 부담이 많이 가죠. 실제로 제철을 맞은 딸기 가격은 소비자 가격이 평년 대비 20% 가까이 올랐습니다. 다른 과일도 다르지 않습니다.
사과는 1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해 21% 비싸졌고 배는 8%, 단감의 경우엔 42%나 폭등했습니다. 일주일 전 가격과 비교해도 사과의 경우 거의 30%, 배의 경우 10% 정도 올랐습니다. 지난달 전체 식료품 물가가 6.2% 오른 걸 감안하면 과일값 상승폭은 비교도 안 될 만큼 월등히 큽니다. 과일값 금값 현상의 가장 큰 이유는 이상기후 때문입니다. 딸기의 경우 올 여름에 계속된 폭염과 폭우로 재배 시기가 늦어지면서 11월 수확량이 예전보다 크게 줄었습니다. 사과와 배도 봄철 저온 피해를 입어서 생산량이 감소했습니다. 사과, 배의 경우 봄철 저온 피해와 함께 여름철 장기간 강우에 따른 탄저병 등으로 생산량이 전년보다 25% 수준 감소하였고, 딸기와 토마토의 경우는 여름철 폭염으로 정식 시기가 늦어져 그런데도 과일 수요는 줄지 않으면서 과일값 고공행진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오늘 물가 관계 차관 회의를 통해 과일 가격을 잡기 위해 예비비 248억 원을 투입해 할인 행사 지원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또 바나나와 자몽, 망고 등 수입 과일에 대한 관세를 낮춰 대체 과일 가격 하락을 유도하고 물량도 최대한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임현주입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운행 중이던 지하철이 분리되면서 탈선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지상 구간 선로에 쌓인 눈 때문이었는데 퇴근길 열차에 타고 있던 승객 500여 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베이징에서 이문현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어둑한 저녁, 운행 중이던 지하철 열차가 분리된 채 서 있습니다. 열차 이음새는 끊어졌고 차량 외벽이 종이장처럼 찢겼습니다. 전기가 끊긴 내부는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刚才有一个很明显的一个撞击感，现在车断电了，停在这儿了，不知道啥情况呢。 사람들의 신음과 울음소리가 곳곳에서 울려 퍼지고 당황한 일부 승객은 직접 창문을 깨부숴 탈출을 시도합니다. 직전역과 이곳 시열지역 사이 구간에서 열차가 분리됐고 승객들은 선로를 따라 걸으며 이 역까지 대피했습니다. 부상자도 속출했습니다. 어젯밤까지만 하더라도 부상자 수는 약 30명 정도로 알려졌지만 오늘 아침 베이징시 교통당국이 파악한 병원 이송 인원은 515명, 102명이 골절상을 입었고 이 가운데 67명이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원인은 갑자기 내린 눈 때문이었습니다. 선로에 눈이 쌓이면서 열차가 미끄러졌는데 내리막에서 제동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폭설로 퇴근길 승객들이 갑자기 몰리면서 피해가 더 커졌습니다. 베이징엔 그제부터 폭설 경보가 발령돼 모든 학교와 유치원에 휴교령이 내려졌고 9에서 12cm의 눈이 쌓였습니다. 어젯밤 늦게 폭설 경보가 해제됐지만 내일부터 영하 16도까지 떨어지는 한파가 밀려올 것으로 예보되면서 도로 결빙 경보도 발령됐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유럽 각국에서 이스라엘과 유대인을 겨냥한 테러를 계획한 용의자들이 잇따라 체포가 됐는데 하마스와 연루된 사람들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를 격퇴하기 위해서 장기전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는데요. 하지만 미국은 민간인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공세의 강도를 낮춰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경미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유럽에서 하마스와 연루된 테러 용의자들이 줄줄이 잡혔습니다. 덴마크 보안당국은 해외 동맹국과의 공조 수사를 통해 테러 방지법 위반 혐의로 3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용의자 신원이나 구체적인 혐의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덴마크 보안정보국은 이들은 테러 행위를 계획하고 있던 집단이라며 다른 나라까지 여파가 있는 조직 범죄였다고 언급했습니다. At både FE og PET jo igennem det seneste tid har udtrykt, at der er en høj risiko i Danmark. Det er meget, meget alvorligt. 네덜란드에서도 4명이 비슷한 혐의로 체포됐고 독일 베를린에서도 테러를 모의한 하마스 대원 3명이 체포됐습니다. 이들은 특히 유대인 시설 공격을 계획하고 공격에 필요한 무기까지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스라엘 정보기관은 성명을 통해 이들은 하마스를 대신해 활동했다며 하마스가 유럽에서 작전 능력을 확장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은 하마스를 격퇴하기 위해 장기전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And they build infrastructure under the ground and on the ground, and it is not easy to destroy them. It will take and require a long period of time. 하지만 미국은 이스라엘과 고강도 작전에서 저강도 작전으로 전환하는 문제를 논의했고 가자 주민 수천 명이 숨진 전쟁을 새로운 단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자 지구내 민간인 피해가 커지면서 이스라엘을 향한 국내외 여론이 악화되자 미국은 강공 일변도인 이스라엘의 변화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경미입니다. 800만 관객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는 영화 서울의 봄. 정치권에서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역사의 퇴행을 막겠다. 정치 선동이다. 군부 독재의 뿌리다. 하나의 청산도 우리가 했다. 영화의 인기만큼이나 뜨거운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실패하면 반역, 성공하면 혁명 아닙니까? 영화 서울의 봄은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 신군부의 반란을 다루고 있습니다. 전두환의 하나회가 주축이 된 민정당은 민자당을 거쳐 신한국당, 한나라당,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등 당명을 바꿔 지금 국민의힘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12.12 발생 44년째인 지난 12일 민주당 지도부는 서울의 봄은 저절로 오지 않는다. 역사의 퇴행을 막겠다. 군부 독재만 그러한 게 아니라 검찰 독재도 모습만 바뀌었을 뿐이라고 공세를 폈습니다. 역사의 퇴행, 군부 독재와 검찰 독재를 언급한 배경에 윤석열 정권에 대한 비판이 담겨 있음은 쉽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12.12 군사 반란자들에 대한 역사적 심판을 이룬 주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민정당이 3당 합당을 거쳐 민주자유당이 되면서 정권을 잡은 김영삼 대통령이 취임 직후 하나회를 청산했다고 했습니다. 12.12를 일으킨 하나회를 척결한 것도 우리 당의 뿌리인 문민정부였습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글이 영화를 영화로 보지 않고 악용하는 정치 선동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도둑이 재발절인 격이라며 다시 맞받아쳤습니다.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이 과거 군부 독재 정권의 그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광해와 변호인, 연평해전의 아수라까지 분단국가 현실에 여야 정치권의 이념 대립이 맞물리면서 영화 흥행이 영화의 주인공이나 배경에 대한 해석으로 이어지고 특정 정파에 대한 유리함과 불리함으로 규정지어지는 경우는 종종 있었습니다. 해석은 관객의 몫인 영화를 두고 혐오만 유발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여야 모두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서울시 산하 미디어 재단인 TBS에 대한 예산 지원이 끊길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TBS가 지원금 폐지는 부당하다면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를 했고 서울시 의회가 오늘 처리한 내년도 예산안에서도 지원금 항목은 빠져 있는데요. 33년 만에 TBS가 존폐 기로에 서게 됐습니다. 조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시의 내년도 57조 원 예산안이 통과됐습니다. 시 산하의 미디어 재단 TBS 출연금은 결국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매년 300억 원 안팎이던 지원금이 중단되는 겁니다. 폐지 적용 시점이 2024년 1월 1일인 만큼 TBS의 지원금은 당장 내년부터 끊기게 됩니다. 서울시 지원금은 TBS 전체 예산의 70%에 달합니다. 발단은 지난해 서울시가 TBS의 정치적 편향성을 문제 삼은 거였습니다. TBS는 언론이지 않습니까? 누가 보아도 정치적으로 좀 편향돼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작년 시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 주도로 지원 근거인 조례를 폐지했고 1년 유예 기간을 거쳐 예산이 삭제된 겁니다. 예산 지원이 없어지는 것이고 TBS가 독자 생존, 독자 경영을 할 수 있는 길이 오히려 넓어졌습니다. TBS 노사는 민영화를 준비할 수 있는 말미를 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정치권이 이렇게 공영방송을 시민의 뜻, 시청자의 뜻도 묻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존폐까지 결정하는 미비한 제도도 문제고요. TBS 노조가 조례 폐지는 부당하다며 법원에 낸 무효 소송도 오늘 각하됐습니다.
직접적인 당사자는 회사이고 조합원은 조례 폐지로 영향은 받겠지만 제3자라 소재기 자격이 안 된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올해 지원금이 삭감되면서 구조조정에 출연자들의 무료 출연으로 버텨온 TBS. 노조원들은 말없이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향후 TBS를 출연기관에서 완전히 제외하는 절차를 밟기 위해 수개월간의 예산 지원은 재개될 가능성도 있지만 결국 내년 중단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 경기도 용인에서 멈춰서 있던 경찰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로 40대 운전자가 숨진 사건과 그 처리 과정에서의 석연치 않은 의혹들을 전해드렸는데요. 경기 남부경찰청이 오늘 재조사를 결정했습니다. 당초 경찰은 운전자 박모 씨의 100% 과실이라면서 피의자로 입건했고 박 씨가 숨지자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했는데요. 유족 측이 경찰의 안전조치 미흡과 이후 처리 과정에 대해서 재조사를 요구하자 다시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금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메이저리그 샌프란시스코가 이정우의 영입을 공식 발표하고 세부 계약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입단식은 내일 치러집니다. 샌프란시스코 구단 SNS인데요. 샌프란시스코에 온 걸 환영합니다. 바람의 손자를 만나보세요라는 문구와 함께 고척돔에서 출발한 이정우가 태평양을 건너 샌프란시스코의 명물 금문교를 마주하고 홈구장 오라클파크까지 도달하는 영상물을 공개하며 각별한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이정우의 계약 내용도 발표됐습니다. 첫 해 90억 원, 두 번째 시즌에 207억 원을 받고 3, 4년 차에는 285억 원으로 추신수를 넘어 한국인 선수 최고 연봉을 받는다고 하네요. 연봉의 일부를 기부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내일 아침 6시 공식 입단식이 열리는데요. 샌프란시스코 유니폼을 입은 이정우의 입단 소감이 벌써 기다려지네요. 스포츠 역사상 최고의 계약을 맺은 LA 다저스의 오타니가 공식 입단했습니다. 팀과 운명을 같이 하겠다는 각오를 드러내면서 내년 개막전 출전을 자신했습니다. 수백 명의 취재진이 몰린 다저스 스타디움에 오타니가 다저스의 상징인 푸른색 넥타이 차림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저스로 마음을 굳힌 이유는 단순 명료했습니다. この10年間を彼らは全く成功だとは思ってないっていうことはおっしゃられてたので、それだけ勝ちたいという意思がみんな強いんだなというのは心に残ったかなと思います。 7억 달러 중 무려 6억 8천만 달러를 후불로 받기로의 화제를 모았는데요. 구단주와 사장이 교체되면 계약을 파기한다는 조항까지 공개돼 놀라움을 자아냈습니다. みんなが同じ方向を向いているというのが大事だと思っているので、そこがもし崩れるのであれば、この契約自体も崩れることになるな。 팔꿈치 수술로 다음 시즌 투수 등판은 어렵지만 타격 훈련은 하고 있다는 오타니. 한국에서 김하성과 맞붙는 개막전 출전에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おおむね予定通りにまず来てる、若干早いぐらいな感じで来てるので、十分に開幕に間に合うんじゃないかなと思うので。 네, 위험 기상이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걱정입니다. 이제는 폭설과 한파입니다. 이미 평택과 안성 등지에는 대설 예비특보도 내려졌습니다. 눈은 내일 새벽부터 오기 시작해 제주 산지 최고 30cm, 전북의 최고 20, 그밖에 전라도와 충남 북부의 5에서 15, 서울 등 수도권에도 1에서 7cm가량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특히 수증기를 머금고 있는 무거운 눈이어서 주변 시설물 점검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낮부터는 올겨울 최강 한파가 밀려오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3도인데 낮 기온도 영하 3도가 되겠고 일요일 아침 서울의 기온은 영하 12도까지 떨어집니다. 체감 온도는 영하 20도 안팎에 달하겠는데요. 이 빙판길도 조심하셔야겠고요. 동파 사고에도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전국 하늘이 흐린 가운데 해안가에는 강풍주의보까지 내려지겠습니다. 아침과 낮 기온이 모두 오늘보다 큰 폭으로 떨어집니다. 서울의 최저 기온 영하 3도, 춘천 영하 1도가 되겠고 낮 기온도 서울이 영하 3도, 대전 1도에 그치겠습니다. 다음 주 중반 이후에는 더 강력한 한기가 밀려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금요일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